Otaku produce Directus Hot.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오늘은 무려 거꾸로 해도 171 171회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뭐를?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껐다꺼이 디렉터스 컷 아닙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 좀 예.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람쥐. 또 방송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감을 좀 잃었어요. 하고 진짜 이게 뭐 오늘 또 뭐 영화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이게 요즘 이제 비 피해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나오고 계시고 실종된 분들도 있어서 우선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감독님, 앙팡팽님, 그리고 띵동 해백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시작을 삼가 고인을 빌어버리니까 예. 조용하게 되네요. 네. 예. 까불이가 안 나요. 우리가 원래는 장난하고 막 하는데 근데 좀 미얀 마음 상황이라 한 거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면 뭔가 정확하게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아직 진행형이라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 비가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괜찮은데 중부지방 밑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남해에서 올라오는데 이미 뭐 충청도 쪽 지방에 거의 서울 오듯이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제가 올라올 때 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일주일 동안은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비 피해가 태풍도 없는데 게다가 언론 자체도 지형 자체가 서울에 국한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지방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고가 나도 크게 체감이 와닿지 않고 그렇죠. 근데 또 서울에서도 이번에는 거의 역대급이죠. 10몇 년 만이죠. 서울 시내가 거의 잠겨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보고도 큰일이죠. 우선은 뭐 다행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나 여기는 그래도 고지고 그래서 큰 피해가 없는 혹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 저는 없어요. 저도 사무실. 네, 근데 사무실 거기 근처 요즘에 그 아, SNS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하나가 사무실 근처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역삼 쪽이었나요? 네, 역삼 쪽. 그래가지고 이게 참 별일이 참 사실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따 뭐 영화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막 그 코로나도 증가폭이 엄청 지금 그렇죠. 15만 명 네, 이상인데 네. 사실 체크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추적을 안 하니까 지금 코로나도 전염병도 그렇지 혹은 지금 홍수에다가 지금 사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이런 거 통해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시기에 동시에 받으니까 와 엄청난 이 정도인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그 요번에 그 비 피해 좀 심했던 관악구 쪽 분들 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잠겼는데 20년 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신기한 게 외신들도 이걸 많이 보도하니까 기생충은 사실 뭐 가능한 일이긴 한데 영화에서는 그래 좀 극적으로 만든 연출이었잖아요.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 집을 그쵸.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도 영화 현실 리얼리티는 있지만 그래도 영화 한 장면으로 봤는데 지금 벌어지는 게 너무나 영화는 현실을 닮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없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까지는 굳이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뭐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대부분 또 피해자분들은 반지하사나 이런 가난한 분들이 항상 피해를 당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기생충이 담고 있는 함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비춰지는 제가 예전에 일인 것 자취 같아요. 반지하에서 자취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 때문은 아니었고 그때 그 건물에 뭐 양수기인가 뭔가가 터지면서
외출을 하고 집에 딱 문을 열었는데 집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건 다 갖다 버리고 그거 물 빼고 청소하는데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반지하 살 때 실질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사실 바닥에서 이렇게 습기가 습기가 올라오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한여름에도 막 곰팡이 피는 데인데. 뭐 서울시에서는 반지 없앨 거라고 막 공약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인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반지하라는 게 사람들은 많고 거주 공간 없고 비싸니까 맞아요. 어떻게라도 약간 좀 남는 공간인가 활용해서 좀 싸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반지하를 없애고 싼 주택이 많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죠. 맞아요. 뭐 그게 옥탑이 됐든 뭐 다른 식으로 했든 어떻게든 또 계속 반복되겠죠. 뭐 판수청 대책 마련이 없이 그냥 뭐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이 피해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근데 현실적인 반지하 대안이 탓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거를 저도 좀 알아봤는데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개념은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아, 예전에 이미 한번 네. 언급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요번에 난 정책 발표를 앞두고 얘기한 게 너무 치졸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그 서울시장이 강남에 큰 배수구를 만들겠다잖아요 지금. 예. 빗물 통로인가 뭐 이런 그냥 거. 그 전에 뭐 했는데? 아니, 그 지금 만들면 그래 몇 년이 걸리는 건데. 이게 통사업은 100년 만에 예. 재난인데 지금 당장의 문제를 얘기해야지. 갑자기 무슨 100년지대계 앞으로 일을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는 해화동에 또랑 파놓고 아니 그랬나요? 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수천들 다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긴가? 예. 맞아요. 거기죠. 그러니까 그 나는 동성고 쪽에. 그다음에 네. 지하철역 뚜껑 없애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다 작살나고 이게 뭐 무슨 디자인성을 해가지고 그 짓거리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거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또 그 얘기하잖아요. 원래 광화문에 지하차도 만들려고 했잖아요. 광화문 밑에 좀 더 지하차도로 만들었어 봐요. 요번 난리 났어. 그러면은 그러네요. 그래도 내가 계속 반대했잖아요. 제가 통합국가 출신이니까 지하차도 만드는 거 아니라고. 왜냐면 이거는 기네. 사고가 나면 다 죽어요. 화재가 잠깐만 나도 직방이네요. 네, 직방. 그래서 이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도 2호선이 멀쩡한 이유가 다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잖아 지금. 9호선이 지금 가장 피해가 컸고 강남 일대가 다 네. 지하로 그러니까 그 빌딩들이 이거 하려고 다 지하로 파버리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또 싱크홀 문제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 수분이 집안이 사라지니까. 계속 약해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100년 대계를 보고 토목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뭐 만들겠습니다라고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학적인 거는 챙기죠. 보여지는 거니까 저번부터도 계속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같고. 그리고 그 얘기도 하잖아요. 시내가 10몇 년 만에 잠겼다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래도 그 전 시장은 만약에 그 행정을 하게 되면 현장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거나 하면은 주변 청소하거나 이런 미리 것들이 3, 4, 항상 5일에 미리 있었는데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키면 잘 안 하니까 현장 가서 확인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시키면 놓고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니까 졸속행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1년만 신경 안 써도 작살나는 게 토목입니다. 이게 어떤 너무 사후 약방문이긴 한데 근데 너무 이게 먼 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지금 당장 그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대처나 이거 어떻게 할지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그분들 중에 뭐 숙박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뭐 체육관에 계신지 어디인지 하여튼 뭐 제대로 지금 피해 본 사람들을 챙기는 느낌은 안 드니까.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뉴스인데 그 요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바다 침수가 돼 가지고 주차장이 지하가 그래서 차를 도로에다 올려 놨는데 그날 밤에 딱지를 떼고 다녔대요. 11시 이후에 그 폭우 내린 날. 그래서 몇백 대가 다 그 시간에 다 딱지를 떼었대요. 어느 구에.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는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 시간에 비 피해나 요거를 챙긴 게 아니고 딱지를 끊고 있다는 게 뭐 과태료 4만 원이고 뭐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뭐 항의하면은 깎아주거나 뭐 그런 제도는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맞아요. 서러운데 지금 주차할 곳도 없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밤 11시 이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딱지가 끊어져 있다는 게 비슷한 경우로 강남역 일대가 난리가 나서 이제 집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숙박업소들에서 그날 하루 숙박료를 20만 원 올렸대요. 진짜 양아치다. 이거는 진짜 속상하네요. 사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이 저는
저럴 것 같은데 근데 막 지금 욕먹는 네. 어떤 장면이 있는데 난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잘못 그러니까 최근 겪어는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정의나 이런 거보다 개인주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팽배해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라고 하니까 그쵸. 되게 저도 전 그렇게 이질감이 느꼈어요.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영화 얘기가 들어가네요. 네. 하여튼 오늘은 사안인지라 그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다루려는 영화 제목이 뭐죠? 띵똥님? 비상선언입니다. 발음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비상선언입니다. 예, 비상선언 어렵나요? 네. 아니요, 그거보다 왜 이름을 띵똥이라고 해요? 귀엽잖아요. 귀엽긴 한데 그래도 해백님이시죠. 좋습니다. 우리 띵똥 해백님. 네. MC 같잖아요. 그쪽으로도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예. 똑똑 스토리 왔어요. 인천공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비행기가 어느 편이냐고 물어보는 한 남자. 알려줄 수 없다는 항공사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사라지는 남자는 화장실에서 테러에 관한 무언가를 겨드랑이를 절개해 숨기고는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한다. 같은 시간 남자의 비행기 테러 예고 영상을 조사하던 형사는 남자의 집에서 항구의 시체를 발견하고 남자가 탄 비행기가 자신의 아내가 탄 비행기임을 알게 되는데 네, 제목은 비상선언입니다. 네. 비행기 영화죠. 개봉한 지 이제 한 1, 2주 정도 됐고 근데 경제 연애 작품들이 쟁쟁하고 또 최근에 개봉한 더 헌트도 그렇고 이런 영화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흥행에서는 약간 휘청휘청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흥행에 비상선언이 걸렸죠. 좋습니다. 예. 이상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음. 유독 이 영화만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셨는지 우선 한 줄 평. 자, 먼저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고백을 위한 수백 번의 연습입니다. 무슨 야구 선수가 하는 아니요, 그거는 한 방에 홈런을 위한 100만 번의 헛스윙가 아닌가요? 뭐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랑은 좀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하루를 고민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다가 내린 한 줄 평이 이렇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 하셔도 돼요. 네, 딴 게 아니라 예. 이 영화가 저는 보면서 시작부터 불안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독이 잠깐 이거를 이 영화를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작이 너무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냥 본대로 얘기하자면 그 비행기가 막 선회하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선회하라. 예, 근데 그런 큰 비행기를 저런 식으로 조종하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이런 작살이 나요. 그다음에 막 비행기가 난리가 났는데 산소 마스크 하나도 안 떨어지고 또 그 가장 원흉인 바이러스가 예. 냉각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전염성을 컨트롤할 수 있나?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뭔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 겨드랑이에다 뭐 집어넣는 것도 그렇고 네. 저게 화장실에서 메스 안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진지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 자체.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불안불안했어요. 시작부터 해서. 근데 우리 스포가 되니까 예. 임시완이 죽고 나서부터 이게 장르가 변경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테러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재난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감독이 제일 마지막 장면들에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집어넣는데 맞아요. 예. 제가 들어본 평에 의하면은 그래서 실망들을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이런 허점들이 보이니까 마지막에 진정성 자체가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고백하려고 몇백 번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고백이 될까 말까인데 요번엔 너무 서툴지 않았나 허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줄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뭐가 믿음이나 이게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고백을 해야 믿음직스러운데 네. 평소에 바보 멍청이짓만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고백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장난치나. 그동안에 연애도 잘했고 막 잘 사귀었는데 네. 요번에 갑자기 아브빠 해가지고 못 사귀게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들었나 이번에? 왜 부담스러워? 왜 그래? 전에 염려할 때 얘기했었는데 뭐냐면은 되게 사람이 진정성이 생기면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다 보니까 갑자기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 전작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최동원 감독 얘기도 그랬지만 네. 뭔가 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왜 이러지? 예. 근데 난 여기서 조금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가끔 뭐냐면은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평가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영화 평보다 이거 평은 가혹해. 정치 댓글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영화 평들보다 뉘앙스가 달라. 공격적이고 날이 서 있고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반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쓰는 글처럼 보여요. 이 영화는 좀 정치적인 거나 어떤 마인드를 갖고 까야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 근데 그거는 자승자박인 게 감독이 그 후반에 안 감독님이 저도 정확하게 앞에 1시간 하고 뒤랑 구분이 지어지고 저는 앞에 1시간은 사실 근래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다른 단짝이 많이 쇄신이 될 정도로 그 연출 효과랑 그리고 뭐 비행기나 개연성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으로 항공기에서 벌어지는 액션이나 그런 걸 다룬 게 사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항공기에서 벌어지는 이런 영화들이 많진 않아요. 뭐 터뷸런스나 옛날에 뭐 몇몇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 헐리우드 영화들을 비교해도 어떤 영상이나 질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구현해내서 또 그거랑 스릴러적인 사건이랑 저는 그리고 지상이랑 비행기가 두 가지 이야기 진행되면서 교차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 영화의 후반의 메시지 때문에 감독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최동환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외계인도 그렇고 이 영화 둘 다 안 해본 걸 시도하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갔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그 반작용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어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거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후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모로 공감은 하지만 과하거나 촌스럽거나 좀 뻔한 연출이 보여요. 대놓고 특히 그 누구나 저는 그 마음에 들어 한 명도 그 장면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그 영상통화 장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너무 노골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을 기시감을 주기도 하고 완벽한 근데 굳이 심사죠. 그걸 그렇게 그렇게 많은 배우를 또 심지어 아는 배우도 시간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중에 뺐죠. 옆에 아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몇 명 나왔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였다 하고 좀 궁금한 거 이제 안 감독님이 뭐 진정성이 나오니까 뭐 연애가 어려웠다는데 본인의 경험인가요? 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언제예요? 사실은 고백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아, 저는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자애 좋아해가지고 네. 한 1년인가 지켜보고 와. 감정 쓰레기통 됐다가 쓰레기통 된 거. 거의 박해일처럼 네. 멀리서 지켜보다가 너무 멀리서 예, 제가 사귀기 전에 미리 헤어질 결심을 네, 하시는 차일 결심. 안 감독님 그 마음은 바다에 버려요. 더 깊은 바다에 버려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좋습니다. 저 사람의 심장을 갖고 싶네요. 신장? 좋습니다. 그리고 앙팡피님 한 줄 평. 영화 자체가 비상선언. 야, 세게 나가네. 이동진 나졌네. 참 저희들 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심해서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그 해병님 띵띵님 해병님 발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한 줄 평이 좀 세긴 한데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사실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저도 사실 왜냐면 기대가 너무 컸었고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초반 1시간까지 그 어떤 주요 인물이 죽기까지의 내용 전개는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전개였고 진짜 칭찬. 네네네. 특급 칭찬해. 맞아요. 꼬집어주고 싶더라고. 보면서 임팩트도 있고 거기까지 흘러가는 짜임새가 너무 좋아서 그냥 되게 푹 빠져서 봤는데 사실 그 이후부터가 잠깐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마지막에 사실 이런 장르의 재난 영화 장르에서 심파가 나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근데 그 방법이 좀 방법이랑 그 방향성이 이건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은 대부분이 휴머니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군함도 이런 영화의 심판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정의로워지거나 아니면 되게 누구를 위해서 막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거에 대한 헌신, 희생 이런 거에 대해서 숭고한 거였는데 이 영화는 심파가 뭐냐면
다수들의 횡포나 요거에 맞서 싸우길 포기하고 그냥 희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을 위한 건데 요거는 마치 저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들 그 아토피 때문에 피해 다니는 딸 아이 있잖아요. 이병헌 딸.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이 싫어하니까 피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냥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특히 몇몇 장면이 희생인 것처럼 막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반대로 따지면 너희들한테 한번 먹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병헌의 멘트들이 숭고한 우리가 인류가 재난을 병을 이긴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니들한테 니들 나 우리 뜻으로 이러는 거야라고 먹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사실 비행기 안에서 우리 막 가족들 생각해서 내려가지 마요. 난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다수의 폭력이랑 이기주의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걸 심파로 다루는 이게 그리고 사실 관객들한테 되게 이상한 기분을 그런 줘요.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있어도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그냥 따로 이착륙해놔서 거기를 아예 격리시키고 뭔가 방역을 하든지 뭐 이렇게 차츰 시간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동체로 물에 빠져 그러니까 하든 거기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잖아요. 굳이 막 하늘에서 내려다니다 부시작할 수도 있는데 뭔가 있는데 갑자기 뭐 포기한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게 갑자기 반등돼서 사람들이 다시 내려오라고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잘 보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갔다가 일본 돌아오면서 점점 김이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저는 이게 아름답다가 아니고 억울하다였거든요. 아 진짜 더럽게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나 이런 영화 볼 때 그 느낌이 들어와서 저는 막 울긴 울었어요. 서럽고 이렇게 울었는데 관객이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영화는 상업 대중 영화가 하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의 해소가 안 되고 더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근데 또 억울함을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음악 깔리는 거나 이거는 또 포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보와 의도와 이런 것들이 감독이랑 관객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서 그러니까 되게 혼돈의 카오스가 느껴지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허술함을 기반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찾아봤을 때 국내에서 많이 안 해본 장르이기 때문에 허술함도 분명히 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 비행기 어떻게 미국을 가다 돌아옵니까?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어떤 지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름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또 하나. 그러니까 또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여유 있게 넣었다. 누가 에코 주행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감독판에 공중구비하는 게 나올 거라고 뭐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거 괜찮은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갔다 오기도 힘들고 게다가 일본까지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저 멀리 우주로 떠나는 듯 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일본은 이거는 제가 또 해외여행 많이 안 가봐서 그러는데 방향이 일본을 거쳐오는 경유하는 방향이라 지나와서 일본어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일본 틀어야 돼요. 네. 아니 아니에요, 중국이 맞아요. 아니고 일본 방향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라 네.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아니 거라. 이 영화상에서는 내가 하는 이 영화상에서 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중국을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미리 연료가 부족해서 미리 근데 내리는 어쨌든 거니까. 나리타를 갔다 거기서 몇 번 시도를 하다 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도가 미국으로 갔다가 호놀루루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리타를 내리려고 시도하다 그냥 안 돼서 다시 이건 한국으로. 해외여행 가본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 왜냐면 내 지구 말은 도는 방향이랑 이런 게 어쨌든 내 있으니까.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그런 기름 자체가 그게 아예 원래 연료 애초에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일본 사실 가장 큰 문제 장면 아닙니까? 일본은 뭐 기름이 떨어지고 일본에 하는데 나는 그 자위대 맞아? 맞아요. 네, 내가 말 실수하잖아요. 자위대가 이 말이 이렇게 어색한 말이었나? 자위대가 나와서 그 장면들이 너무 오버센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근데 사실 비행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공항을 그냥 불을 꺼서 차단하든 뭐 이런 식도 있을 수 있는데 막 전투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액션감이나 뭐 그렇다고 대단한 액션적인 쾌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분명히 저는
실제 일본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국을 보호하는 거니까. 우리도 사실 코로나 때만 해도 자국민들이 중국인들 입국시키지 말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고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설명을 잘 해요. 그 백신은 이전 백신이니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해서 뭐 말을 잘 하니까 또 납득이 돼요. 근데 그 말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막 들썩들썩하면서 그게 사실입니까 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전도연도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걸 몰랐다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잖아. 그럼 거짓말한 거였었던 거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토부 장관. 우리가 아. 한 줄 평이 너무 멀리 갔다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좀 바꿨습니다 컨셉. 아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 너무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야 기라성이란 말 진짜 옛날 사람이 쓰는 말. 늑다리. 아이고. 나 70년대 태생이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왔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늙어야지.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몇몇 배우들을 너무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특히 본인을 그 캐스팅조차 하지 않았다. 왜 나를 안 써? 에이 그 국토부 장관으로 나왔던 전도연 배우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우의 역량과는 다르게 그냥 사실, 활용 자체가 맞아요.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황을 자꾸 영화 안에서 보여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최근에 든 얘기는 김소진 배우를 국토부 장관으로 했으면 정말 잘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봐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하고 그러니까 그 연출 대단한 분이지만 연출을 좀 못한 게 갑자기 그 제약회사랑 얘기하다가 영화로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그 무리수야. 아니 영어 잘하는 걸 그럼 멋있는 장관인 거 알겠는데 우리나라인데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번역해준 통역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오역을 했으면 모르겠어. 아니면 우리 편에도 통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무리수로 영어로 직접 말을 합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촌스럽고 나는 오히려 더 사대주의처럼 느껴져서 아니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영어로 해서 나 영어 잘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올드한 마인드 아닌가? 오히려 한국말로 더 세게 말해서 기세나 이런 걸로 제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영어 완전 능통하시지는 않으니까 그 장면이 좀 튀어요. 그거랑 연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맛있죠. 저는 김남길 배우도 되게 좋았는데 사실 초반 이후에 활용도가 갑자기 훅 너무 떨어지고 무언가 초반에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캐릭터인데 그 이후로 갑자기 져버려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 뭐 어떤 드라마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좀 안타깝게 좀 보이더라고요. 조금 난 뜨악했던 캐릭터가 그 문숙 씨라고 나이 드신 할머니 있잖아요. 그 네, 의사 네, 역할 네. 나오시는 의사 네네. 역할로 나왔죠. 너무 놀랐어요. 왜요? 저분을 왜 캐스팅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대사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그게 근데 이게 확실히 느껴진 게 뭐냐면 편집이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내가 보기엔 3시간 버전이 돼야 그 어떤 공백이나 특히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즘 마음에 든 그 다람쥐 그 배우 이병헌 옆에 있잖아요. 이병헌 이병헌 진짜 연기 잘해. 너무 잘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다 이거 있잖아요. 그 애드립이다. 내가 보기엔 100% 애드립인 것 같고 그 배우가 그 다람쥐 그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배우 중간에 문자하다가 사라져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가 뭐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네요. 되게 앞에 임팩트 있었고 어떤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제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알려지는 거라 처음에 근데 그 사람의 퇴장이나 또 다른 배우들도 제가 보기엔 비중이 더 있었던 배우들이 있어야만 마지막에 전화 영상통화 씬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갑툭튀처럼 나오는 배우들이나 갑자기 사라지는 배우들이 있어서 그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편집이 된 것 같다. 현봉식 배우 이름? 예. 그건 놀랐습니다. 왜요? 전 송강호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84인가 83인가 84년생. 둘 다 썼는데 네. 나이는 알고 있죠. 근데 오 역시 비슷한 나이 이제 되게 좋았고 또 하나가 배우로서 저는 요번에 결심을 한 게 진짜 송강호라는 배우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는 정확하게 맞아. 땅에는 송강호, 하늘에는 이병헌 둘이 음. 완벽하게 이걸 사실 메꿨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말했지만 영화가 부족하거나 그런 걸 사실 비행기에서 막 얘기하는 것도 이병헌이 그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거랑 또 그 자기가 자기한테 주사 놓거나 이런 거 엄청 무리수잖아요. 그 송강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연기로 커버돼. 괜찮네. 아니, 저기 아내랑 아니 그리고 그 막 그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할 때 형사가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딱 그 모여가 처음 회의할 때 이게 울컥한 장면이 아닌데 성공하고 거기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잠깐 호흡을 잠깐 멈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감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네. 자 이쯤에서 또 한 줄 정도 들어봐야겠죠. 네. 해백님. 네. 좀 약간 아니, 근데- 스타일을 바꿔서 해백님 당황하고 있어. 우리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라 나는 언제 할 얘기 다 아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후반전 후반전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다 약간 비슷하게 다 느낀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줄평. 한 줄 평이 반가운 등장, 아쉬운 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전체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너무 기대했던 거랑 그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우들의 어떤 그 등장에서의 임팩트 있던 배우들이 뒤에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부분들, 이런 거 다 내포하고 얘기한 부분들인데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그 저는 비행기 장면은 그 국내에서 사실 비행기 다룬 영화가 뭐 오케이 마담이나 아니면 롤러코스터, 네, 그 명작이 있었잖아요. 여기요. 어디요? 뭐 인삼부예요? 안과예요. 그래서 약간은 코믹 요소를 좀 담고 있는 영화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을 다룬 영화가 처음 등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비행기가 추락할 때의 모습이나 빛이 이렇게 바뀌는 장면들, 그리고 실제로 세트를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약간 인셉션 촬영장처럼. 그거 너무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있을 법한 얘기고, 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데서는 좀 재미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는데, 자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범인이 죽은 이후의 뒤에가 뭔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 근데 물론 저는 그거는 좀 반대 의견인 부분은, 이제 이 평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막 전체주의를 이제 이게 주입하는 되게 위험한 영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라는 거를 겪으면서 봤던 모습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간호사들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현실에 없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불편한 그렇게, 거죠. 네,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억울함. 그러니까 이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걸 아름답게 포장해버려서 좀 문제가 되고,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상통화 장면 길게 넣은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희생들이나, 아 지금의 상황에 만약에 저게 벌어지면 우리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버리니까, 이게 영화에 몰입된다기보다는 영화 끝나는 동안 열받아서 나오는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저가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극사실주의 재난 영화의 발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말도 안 되죠. 사실주의랑은 떠나지는데, 이 영화는 저는 사실 후반이 더 좋았어요. 이상하겠지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대단한 메시지나 이런 거보단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실제 벌어지는 사건이나 어떤 기시감이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저는 그래서 좋았고, 이게 제가 보기엔 비상선언은 솔직히 한산도 그렇습니다. 약간 또 이 감독의 억측 시간입니다. 억측. 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위험한 발음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이게 원래 개봉이 작년 8월이었어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화가 지금 개봉해서 그러니까 얻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미 한 프레이즈를 겪으면서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충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어서 그 두려움보단 짜증이나 이게 더 많은 상황인데, 작년 피크 때 이 영화가 했으면 사실 동시적으로 느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옆에 걸려도 너 똥 밟았네 뭐 그냥 이런 정도죠. 근데 사실 작년 초중반엔 내 진짜 하는 일을 못하게 될까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훨씬 더 극대화돼 있어. 지금은 약간 코로나는 짜증과 좀 그냥 피하고 싶은 혐오의 대상 같은 정도지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죽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도 아니까. 그래서 우선 전염병에 대한
질감이나 이런 게 그때보다 훨씬 전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한산하고 이 영화 한산도 작년 원래 연말 개봉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밀렸죠. 근데 둘 다 작년 말에 개봉했으면 뭐가 있냐? 대선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 둘 다 뭘 얘기하느냐? 일본이 잘못됐던 지점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전 정권에 일본에서 보복무역하고 하면서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 바뀌기 전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사실은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민심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영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사실 작년 말에 개봉했을 때 느낌과 그때는 개봉을 했으면 사실 대선 후보를 생각하고 한참 두고 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뭐 판가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뭐 누가 주적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결정이 난 다음이니까 그 긴장감과 리얼리티가 우리 현실에 대한 반영도가 떨어져서 사실 그래서 더 덜 재밌는 영화로 느껴진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바꿀 수 손을 놔버린 상태고 지금은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성취감보다 계속 뭔가 상실감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고 있는 좀 지친 상태인데 이 영화에서도 무슨 악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도 느끼고 있는 짜증이다 보니까 영화 보면 더 짜증나는 거야. 아 현실도 그지 같은데 영화에서도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비상선언에서 딱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공항에 오려고 할 때 오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막 사람들은 야 그 짧은 시간에 피켓 어떻게 갖고 오냐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면은 할 수 있죠. 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영화 현장에서 그랬겠죠. 피켓 없으면 심심하니까 피켓 그리라고 했겠죠. 근데 난 그 장면이 최근에 뭐 조옥순 씨 우리 뭐 걸진 않겠죠? 한번 초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공공연히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랑 겹쳐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최소한 뭐 10% 20% 정도의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난 그거 보면서 너무 진짜 저럴 것 같은 거야. 아니 더 난리였지 않았을까 나는 그 정도로 막 방화병 던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과 함께 좀 현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구나. 또 더킹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더킹 때도 에이 좀 오바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난 다음에 재평가 받잖아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든 영화라고 막 그래서 하여튼 한재림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후반에 다 넣긴 넣었고 근데 요게 사람들한테 감동이나 어떤 재미를 준다기보다는 전 이제 짜증 유발로 된 것 같아서 이게 몇백억 들인 상업 영화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리스크가 커요. 군함도 때도 그랬습니다. 막 삐까뻔쩍한데 너무 막 국수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좀 불편해요. 하고 뭐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참 그 각계각층이 이런 재난 상황일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영화라 저는 사실 지금 개봉도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또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을 겪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의 이게 상황들을 쫙 보면 이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영화 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건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영화 보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좀 현실이 더 무서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비상선언이라는 게 되게 귀여워 보일 정도로 사실 요즘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피로감이 극대화가 되니까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심플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이 안 돼도 그냥 별 내용 없는 거 보고 싶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과 함께가 난 성공한 이유도 그거라고 봐요. 크게 생각 안 하고 시원하게 한번 감정 소모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도시도 그렇고 매버릭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막 저 전투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하고 마동석이 맞으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약간 감독이
어떤 작가주의나 이런 거 함정에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은연중에 메시지를 퍼쳐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마지막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임시완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니까 원래 그런 악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맞아요. 다 아는데 옛날에 그 무슨 그 총기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은유랑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냥 영화적으로 오롯이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으면은 또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하고 고증하고 이래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느껴준 영화였던 게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맞아요. 허술함은 없었어도 그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빌드업 과정이 삐걱거리다 보니까 차마 거기까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안경동이 이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어제 드디어 테넷을 봤거든요. 근데 뭐지 사실에 대한 고증 얘기하니까 여기 어제 그거 한 번 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랬는데 그 논란이 그렇게 고증을 잘 하죠. 그럴 때는 이 감독님한테 연락하세요. 테넷은 저는 극장에서 한 번 저도 이해가 가서 2번 봤어요. 한 번 보고 그러니까 2번 정도 봐야 된다고 다시 그러더라고요. 네. 바로 이어서 또 봤어요. 그 극장에서. 김쌤은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2번 보면 뭐 이러면서. 그 우선 복선이랑 장치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기도 바쁘니까 근데 맞아요. 두 번째 보면은 역으로 진행되는 거를 의식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특히 테넷 뭐 스포일 되니까 첫 장면에 막 거기 막 총기하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까만 옷 입고 결국에는 걔가 내리전. 로버트 패티슨인가? 맞아요. 네. 그 배우가 처음부터 도와주는데 사실 이 영화를 한 번에 볼 때 그 배역이 그거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정보가 처음에 누가 도와주고 가는데 그냥 까만 옷 입고 누가 사라지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게 로버트 패티슨인 거 알고 보니까 수호천사처럼 계속 챙겨주고 그리고 둘이 만나서 한 첫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도 내용이 다르게 해드리는 거야. 근데 요거는 한 번 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나 논란이니까 최소 2번은 보겠지? 이러면서 야 애들이 또 내 영화는 분석하고 보잖아. 인셉션 때 아주 3번 봤대 애들. 막 그러면서 맞아요. 2번은 보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나가 떨어졌지. 아니 이건 여담이었지만 저는 또 하나 요새 이게 비상선언 때문에 이슈가 된 사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역바이럴이라든지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네. 평론 때문에 우선은 이동진이 그 BTV에서 항상 그렇죠. 하여튼 무비 네. 뭐해요? 네. 하는데 소개해 주는 거. 예, 거기에서 비상선언이랑 뭐 개봉작들에 대해서 개봉 전에 미리 소개를 해주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우선은 영화사에서 좀 스포성이나 이게 있어서 그 우선은 완전 내리진 말고 개봉 날까지만 조금 닫았다가 열어달라고 제안을 해서 이동진 씨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리어한 문제인데 요걸 영화사의 탄압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니까 왜냐면 이동진 팬덤이 많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 영화를 밉보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당연한 걸 했는데 왜냐면 영화사에서 자기 영화 그리고 엠바고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심지어 내용도 후반에 그 심파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동진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엔딩이 그렇겠구나 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서 내가 보기에는 영화사는 당연히 왜냐면 영화가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들의 관계자들이 있는데 근데 영화사 갑질해서 이동진도 막 영화사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맞아요. 그게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 영화가 개봉하면은 개봉 전에 제작 발표를 먼저 하고 기자들 불러놓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 시사회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그 이제 언론 시사회면 이제 평론가부터 기자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시사회를 보고 거의 없다만 빼고 다 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진행을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영화사에서 평론한 걸 보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동진 평론가가 뭐 최악의 영화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방송을 보면 그 뒤에 부분에 약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을 뿐이지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안 좋은 평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몰아가니까 억압을 받았고 뭐 최악의 영화인 걸 안 들키기 위해서 뭐 일부러 막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계속 안 좋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영화가. 이래버리면 할 말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영화에 대한 평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대상이나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뉴스공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뭐 감독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포함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당히 내가 보기엔 그 감독의 메시지가 자기의 이념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글을 남긴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 좌표 찍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 뭐냐면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난 용납이 가능한데 왜 저런 사람들까지 이걸 욕을 하지 이 생각이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상 장면에서 세월호 생각이 난대요. 근데 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대구 지하철 참 생각이 났거든요. 더 그때 문자 메시지에서 절절한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근데 난 그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 근데 이 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지겨워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 니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더 화가 솔직히 화가 났어요. 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제는 금단의 영역이야? 아니 할 수 있잖아. 다만 아쉬운 건 방식이 너무 서툴렀다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럼 우린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거는 나쁘다.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같이 슬퍼하지 못할 거면은 혼자라도 슬퍼하게 냅둬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을 찾았네요.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비상선언 아니 역바이럴이 아니고 비상선언은 캐스팅 정보가 안 떠요. 네, 안 네이버에서. 떠요.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영화는 다 뜨는데 지금 네. 이 영화만 안 떠요. 감독이랑 이런 것. 출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신기하네. 지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건 일부러 뺐을 확률이 높은데 그쵸, 이유를 모르겠네. 줄거리는 길게 나와요? 아니 우선은 아예 크레딧이 없어요. 네이버에. 음. 그래서 감독 배우들 그 창 자체가 없어요. 네. 궁금하면 가서 없더라고요. 봐라 이건가? 누구 나오지? 그럴 수도 이러면서. 있어. 출연 자체가 스포일러인가? 왜 그러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겠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네. 누가 기사로 써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그러니까 영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역바이럴 문제도 보면 그 경쟁사에서 다른 영화를 띄우고 좋은 평가, 이 영화는 안 좋은 평가를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그게 이제 사실로 약간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밝혀지면서 하여튼 이 시작부터 정말 말이 많고 네. 소란스러운 영화였던 건 그러니까 말도 많고 사실인 탈도 것 같아요. 많고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작년 칸에 초대가 됐었어요. 근데 맞아요. 작년은 뭐 비대면이긴 했으니까 그때 초대가 됐는데 이슈가 많이 안 됐고 그리고 그때도 사실 아마 경쟁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평이 아주 좋진 않았던 것 같은 그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도 재편집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총평으로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호보다는 불호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한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예전에도 초호화 캐스팅인데 잘 안 된 영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야광이었고 사실 어떻게 저 배우들로 잘 안 되지라고 하고 최근에 뭐 또 미안하지만 외계인 같은 영화들도 많은 좋은 배우들을 썼지만 흥행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배우들이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직접 보고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전 앞에 1시간은 근래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도 저는 밀도라는 게 거의 최고로 압도적이고 그 임시완 씨 연기가 난 그런 사람을 봤어. 있어요. 이거 얘기할 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옛날에도 뭐 편의점 알바나 이런 거 하면 손님 중에 되게 막 스산하고 이상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사적인 거 물어보고 막 어디 살아요? 이런 거 왜 물어봐요? 하면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의도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고. 안 돼. 강아지인가요? 잠깐만 기다려.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나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초반에 그 질병과 재난에 대한 연출들도 전 전염병 연출도 되게 좋았어요. 네. 초반에 그 사건 현장 같은 느낌도.
맞아요. 아무튼. 좋았어요. 이게 뒤에만 좀 마무리랑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깔끔하게 됐으면 영화가 이렇게 길게 안 가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사실 그러니까 빌드업을 싶습니다. 잘했어야 돼요. 네. 딴 게 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의 필모그래피 가겠습니다. 전설의 고향 귀찮아서 없앴어요. 간단합니다. 감독 한재림 감독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 사실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단히 작가주의적이고 거의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이 다 호평이었고 후반 작품은 흥행까지 다 했던 하고 대부분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초반에 그 내추럴 시티 각색 연출부부터 했네요. 근데 처음 영화 그 상업 영화 감독을 한 건 연애 목적입니다. 아주 박해일 씨가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진상으로 나오지요. 아 개짜증. 근데 이 영화도 152만이나 들었네요. 2005년작인데 흥행 생각보다 많이 했구나. 그 다음 영화 송강호 씨 나왔던 우아한 세계 2007년 100만 원 라면 못 집어던지기. 들었어요. 그 A시열 라면 그씨 네. 이번에 멋진 세계라는 일본 영화 있는데 거기서 또 야쿠쇼 코즈 씨가 라면 집어던지는 씬이 있는데 패러디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부터 흥행 감독이 됩니다. 2013년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기에 한 발 이건 아니지요. 913만 명입니다. 이 영화의 끝발로 인해서 이번 영화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얘기하면 연애 온도와 특종 량첸 살인기 만든 노덕 감독 있습니다. 이분 영화 잘 만드시죠. 그 좀 전에 언급한 두 영화 기획이랑 제작을 다 했어요. 노덕 감독 영화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다. 뭐 비슷한 지점이 좀 있네요. 그리고 2017년 문제작 더 킹입니다. 531만 명 봤고요. 야, 사실 이런 영화가 500만 명 이상 들었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거고 사실 소재도 그렇고 엄청 막 대중적인 영화 아니잖아요. 이게 막 무슨 액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쵸. 되게 좀 비열한 그 검사들의 어떤 그 지저분한 뒷이야기를 듣는 그런 영화였는데 한국 현대사도 좀 같이 다루고 이런 영화가 500만 들었다는 건 한재림 감독의 어떤 역량과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 이번에 2022년 비상선언 163만 명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안타까운 건 독색창에서는 이제 6.63 별점입니다. 테러를 받고 계시네요. 하지만 지금 차기작도 그 OTT 드라마 지금 머니게임이라는 거 제작 거의 또 연출을 하고 계시고 뭐 이래저래 제가 보기엔 한동안 뭐 큰 걱정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비상선언은 오게티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대로 됐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밀렸어요. DVR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일단 이병우 씨죠. 이병우 씨예요 이번에도. 네. 활동하시네. 네, 아니 접었다가. 간만에 복귀죠. 예, 이거 우영우 아닙니다. 예. 이병우입니다. 앞으로 해도 네, 그 대한민국 클래식 기타 연주자 겸 영화음악 감독이시기도 하고 11살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80년대에 그 베이스 치시는 조동익 씨랑 그 어떤 날이라는 그룹을 결성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의 우리나라 100대 명반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데뷔 앨범이. 그다음 활동을 하다가 중단하시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클래식 기타 전공하고 90년도에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재가라세요 이분도. 천재들이 너무. 네, 1989년에 1집 앨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앨범을 시작으로 솔로 활동 시작하셨고 발음하기 어렵게. 네, 96년부터 이제 그들만의 세상 이 영화가 아마 주인공이 이병헌 씨일 겁니다. 예. 네, 시작으로 해서 마리 이야기, 공공의 적, 장화 홍련,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 왕의 남자, 호로비치를 위하여, 뭐 괴물, 그놈 목소리, 뭐 놈놈놈, 마더, 해운대 등등 되게 많이 하셨어. 그리고 2013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 감독을 맡으셨고요. 그러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 2002년도에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 받으셨고 2010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뭐 2027회 청룡영화상 음악상 받으셨고 뭐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 작품도 많이 하셨는데 음악적으로 이분은 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고 나름대로 작품 해석 능력도 굉장히 독특하고 좀 특별하다고 보는 게 전 괴물을 특히 왜냐하면 그런 장르물에서 뽕짝을 기반으로 OST를 구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거의 젊은 사람으로 정재일급
천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리스펙하는 분인데 그 이외의 부분은 저는 인정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 딸 그 부정입학 때 관련하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그 부정입학할 때 관여를 하셨어요. 하셨고 예. 두둔하고 그 소위 말하는 나이 먹은 꼰대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음악적인 부분은 존경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존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인생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 꾸준히 좋은 음악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슈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음악 감독 사실 음악 감독 제가 아는 영화 한국 영화 근데 거의 원탑이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악 감독이었어요. 관상이랑 사실 그 괴물이 가장 대표적인 네. 이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저분이구나 알고 왕의 남자도. 예, 네. 왕의 남 하여튼 네. 저 사람이다를 알고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또 관현악 많이 쓰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활동이 없다가 이렇게 하신 게 되게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번 영화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는 음악이 그렇게 많이 들린다는 느낌은 많이 네, 안 들었는데 다만 그 맨 마지막에 비행기 그 착륙 시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은 되게 촌스러웠습니다. 그거 들어보면은 딱따라딱따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괴물에서 빰빰 이거는 도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요번에는 뭐 촌스러. 그 신디사이저 옛날 거 보면은 리듬 박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뚝 누르면은 그 옛날에 혹시 그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보면 손예주 씨가 룸사롱 오브리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런 박스가 있어요. 누르면은 뽕짝 뽕짝 뭔지 뽕짝 알아요. 그러면은 기타만 치면 돼요. 아. 그런 식의 거의 사운드가 들려가지고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슨 잘 들었고요. 네. 사실 뭐 영화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왜 없지요? 저는 그거 하나 저기 예전에 가끔 한국 영화들 개봉하면 우리 저기 정치인들이 저기 단체 상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관람. 이거 네. 국회에서 2번 틀었죠. 네, 이 영화는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비싸다고 안 보지 않을까요? 비싸기도 하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15,000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화가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서 화가 나면 더 욕한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보다 그 기회비용이 훨씬 커지니까 그렇죠. 옛날에 둘이 보면 2만 원인데 지금 3만 원이 넘어가니까 음. 더 열받는 거야. 아이씨 진짜 근데 비싸졌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갸우뚱하게 되는 게 그러면서 또 그 OTT 얘기는 하거든요. 네. OTT 나오면 볼 거라고. 왜냐면 OTT는 공짜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러면 지금 안 봐도 이거 본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궁금해서라도.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 보고 화내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인 건 아니 확실하고. 근데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니까 사실 안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가 CGV인가에서 안 가. 실 관람평 쓰잖아요. 예. 난 사실 그게 참 공감이 가는 게 그래 보고 까 그러면 솔직히 그럼 그래 봤으니까 깔 수도 있지 모르는데 야 별로래매가 아니라 이게 별로래매다가 나중에 별로다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실관람평 네이버도 그 실관람평 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조회수가 많은 게 상단에 노출이 되니까 약간 그 게시판 글처럼 자극적이거나 네, 이런 맞아요. 것들 그리고 맞아요. 이 댓글 하나가 인기 많은 댓글 하나가 그 영화의 정체성을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뭐 대부분은 맞죠. 상업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클리어하게 만든 영화니까.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약간 어떤 기사들 제목만 보는 것처럼 영화 보지 않고 그거 보고 이 영화는 이렇겠네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건 약간 소름이다. 너무 과해. 그러네요 정말. 하지만 뭐 기회비용을 아끼기 위한 최선의 발버둥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땅 파봐 3만 원이 나오나. 내 거야 그거. 아니 5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영화 두 편 볼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이 정도로 우선 비상선언 얘기를 했고 안타깝지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고 여러모로 시의성은 있는데 그 시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행이 이렇게 멈춰버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 하고 오늘은 다음 주에 다룰 영화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영화 제목이 뭐죠? 앙팡팬님? 맨입니다. 맹? 아니 맨. 맹골수도 맹? 좋습니다. 맨입니다. 마스크 써서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공포 영화죠. 얼마 전에 부천 환타스틱 영화에 초대되었던
맨을 다음 주에는 다루겠습니다. 남양 특집이겠네요. 자, 그럼 다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 거요. 다람쥐. 너무 싫더라. 위험한 속에서. 너무 싫더라. 내가 여자여도. 아니, 멈추지 네버 스탑이던데.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감독님 있었거든.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소개팅 자리에서 그런 거 해본 적. 그렇게까지 했겠어. 전 혼자 나갑니다. 다람쥐 데리고 안 나갑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해요.